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붉은 단풍이 들듯 바닷속에서도 가을의 맛이 익어간다. 가을 바다의 대표 생선하면 갈치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산란을 마친 뒤 월동에 대비하기 위해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살이 통통하고 기름이 꽉 차 맛이 좋은 갈치.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그만이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가을 바다의 은빛 보물 갈치와 함께한다. 갈치는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갈치에는 리진,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등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라이신 함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의 발육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갈치에 포함된 트립토판 성분은 세로토닌을 자극하는데요. 세로토닌은 숙면을 도와 잠을 자는 동안 세포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갈치를 고를 때는 몸이 은백색으로 광택이 나는 것이 좋으며 눈동자는 검고 눈주위가 백색을 띠면서 꼬리가 길고 가는 것이 신선한 갈치다. 갈치를 주인공으로 한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찬바람 부는 계절 몸과 마음을 뜨끈하게 데워주는 한 그릇 보양식 갈치 어죽. 이어서 고소함의 극치를 안겨줄 별미 요리 부드러운 갈치살과 들깨 국물이 입안에서 살살 녹는 갈치 들깨국수도 만들어보자. 국민 생선 갈치. 옛날에는요 칼도자를 써서 도라고도 얘기한답니다. 오늘은 그 갈치를 이용해서 갈치 어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A는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켜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며 또한 갈치에 들어있는 칼슘과 E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갈치 어죽. 먼저 갈치를 손질한다. 토막을 낸 갈치는 깨끗이 씻은 후 소금물에 담가 놓는다. 그런 다음 비린내가 나지 않도록 표면의 비늘을 제거해주는데 숟가락을 이용해 살이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살살 긁어가며 제거해준다. 갈치 손질하실 때 평상시에나 구이나 조이름은요 그냥 소금물에 담궈서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어죽을 하기 때문에 비늘을 살짝 벗기면 비린내가 많이 제거됩니다. 이어서 손질한 갈치는 포뜨기를 해야 하는데 뼈를 사이에 두고 칼을 넣어 살 부분을 살살 눌러서 떠주면 살점만 쏙 잘린다. 다시 뒤집어서 칼을 넣고 눌러가며 포를 뜨면 아랫면 살점도 분리되는데 이렇게 하면 양쪽의 살을 잘라내고 뼈만 남는 일명 쇠장뜨기가 완성된다. 어죽에 함께할 부추는 5cm 길이로 썰어주고 김치와 깻잎도 준비해 가늘게 채 썰어 놓자. 갈치를 손질하실 때 세장뜨기 하시죠. 그때 갈치가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손질하실 때 꼭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갈치를 갈지 않고 통으로 집어넣어서 식감을 좋게 하겠습니다. 어죽의 맛을 깊이 할 육수도 만들자. 대파와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새우를 넣고 푹 끓어오르면 건더기를 건져낸다. 그런 다음 남아있는 육수에 포뜬 갈치살을 통째로 넣어 익혀준다. 이어서 불린 쌀과 김치도 함께 넣고 끓여준다. 오늘 어죽에서요 육수가 6이고요 쌀이 1로 해서 푹 잘 퍼지게끔 만들어 주고요. 오늘은 쌀을 넣었지만은 소면 갖다가 같이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부추와 깻잎, 고추장,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걸쭉하게 끓여준다. 그리고 그릇에 덜기 전 통깨와 쑥갓을 올리고 참기름을 뿌리면 갈치 어죽 완성! 부드러운 갈치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갈치 어죽. 고소한 갈치살에 김치의 칼칼함까지 더해져 맛은 물론 영양까지 사로잡은 든든한 보양식이 완성됐다. 제주도에는 은갈치, 목포, 부산에는 먹갈치가 있고요. 은분이 많이 묻어있는 갈치가 좋은 갈치입니다. 오늘은 은분이 많이 들어있는 갈치를 이용해서 갈치 들깨국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에는 비타민 B군이 골고루 들어있어 기억력 증진과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갈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은 낮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갈치 들깨국수. 먼저 갈치를 소금물에 담근 후 비늘을 제거하는데 비늘에는 부드러기를 유발하는 구안인이라는 성분이 있어 미리 제거하고 먹는 게 좋다. 손질한 갈치는 석쇠 위에 올린 후 소금을 뿌려 간을 해준다. 그런 다음 오븐에 넣고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준다.
가정에 오븐이 없을 경우에는 에어프라이기나 아니면 팬에 기름을 살짝 넣으시고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갈치 들깨국수에 함께 채소도 썰어놓자. 무청과 표고버섯, 감자, 당근은 길게 채를 썰고 대파와 청양고추는 어슷썰기를 한다. 소면도 미리 삶아놓는데 끓는 물에 소면을 넣은 후 면이 익으면 건져낸 다음 찬물에서 헹궈준다. 차갑게 익힌 소면은 손으로 꾹 짜 물기를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국수는 육수와 면을 같이 끓이는데요. 오늘 따로 끓임으로 해서 맛을 좀 더 좋게 하고요. 또한 수제비나 칼국수 같이 넣어서 끓여도 아주 좋습니다. 오븐에 구웠던 갈치가 알맞게 식었다면 숟가락을 이용해 살만 분리하자. 이렇게 하면 국수에 넣어도 가시를 발라낼 필요가 없어 한결 먹기가 편해진다. 대파와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 새우 등을 넣고 육수도 만들어 놓는다. 진하게 우려낸 육수를 조금 덜어서 들깨가루에 부어주고 잘 섞이도록 저어준다. 오늘 들깨를 넣는 이유는요. 들깨의 고소함과 갈치의 고소함을 두 가지를 잡기 위함이고요. 오늘 들깨 푸실 때 꼭 육수 사용하시면 맛이 아주 배가 됩니다. 냄비에 육수를 붓고 썰어놓은 무청과 감자, 표고버섯, 당근을 넣고 끓인다. 한 소끔 끓어오르면 오늘의 주인공 갈치살과 들깨 푼 물을 더하도 한 번 더 끓여준다. 그리고 소금과 설탕, 국간장으로 간을 하고 후추와 고추를 넣은 후 잘 저어준다. 그릇에 소면을 덜어놓고 국물과 재료들을 부어주면 갈치 들깨국수 완성! 갈치를 활용한 또 하나의 보양 요리 갈치 들깨국수. 담백한 갈치살과 부드러운 소면이 진한 들깨 국물과 함께 술술 넘어가며 뼛속까지 온기를 불어넣어준다. 갈치는 고단백 식품이며 비타민 A 등도 풍부해 피부 보습과 점막 보호에 도움을 줘서 피부 미용에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갈치 껍질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 피부에 좋은 단백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고 견고하게 붙이는 역할을 하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때문에 갈치를 껍질째 먹으면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생김새가 기다란 칼과 같다 해서 예로부터 도어 또는 칼치라고 불려온 갈치. 단백질이 풍부하고 살이 부드러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영양식으로 안성맞춤이며 구이는 물론 조림, 튀김, 회 등 다양한 요리로 우리 밥상을 책임져 왔는데 지친 가족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이번 주말 가을 대표 생선 갈치와 함께 든든한 밥상을 꾸며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체감 온도가 달라질 수가 있죠. 한겨울에도 추위를 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추위가 오기 전에도 추위를 몹시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뜻밖의 이유 때문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근육과의 연관성이죠. 맞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추위를 더 잘 탈 수 있는데요. 근육 내에 있는 모세혈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여기서 열이 높아지는데 이런 과정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을 하지 않고 식사량만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서 추위를 더 잘 느끼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또 야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에도 추위를 잘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혈액이 우리 몸 전체에 잘 공급이 돼서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식을 먹거나 과식을 할 경우에는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혈액이 위장에 몰리다 보니까 다른 부위에 열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위를 타게 되는 건데요. 추위가 오기 전에 추위 대비 건강 관리하시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장관에서 소화되고 포도당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 혈액 속에 흡수된다. 그런데 혈액 내의 포도당이 몸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필요 이상으로 남아 고혈당 상태가 된다. 그리고 당이 소변으로 넘쳐나오게 되며 혈당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대사장애가 동반되는데 이를 당뇨병이라고 한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우리 혈액 내에 혈당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 동반되는 합병증을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당장 생사를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다. 하지만 높은 혈당이 장기간 지속되면 전신에 걸쳐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당뇨 망막병증이나 말초혈관 질환과 같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환부터 심혈관 질환이나 암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까지 다양하다. 오늘 TV 주체에서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만성질환, 당뇨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 고혈압과 함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이 당뇨병은 당뇨병 자체도 문제이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더 문제는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뇨병은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기 전까지는 당뇨병에 걸린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그래서 더 문제가 큽니다. 조기 발견과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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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가 당뇨병인데요. 이 당뇨병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먼저 이 당뇨병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보죠. 예, 당뇨병이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주된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이 포도당을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기로 운반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 되겠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거나 또는 분비되더라도 이 운반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혈액 내에 혈당들이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변량이 많아지고 이런 그 혈당에 의한 독성작용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나타내는 대사질환을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뇨병 인구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정확히 그 당뇨병 환자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지금 2016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대개 60대가 넘어가면 전체 인구에서 보면 한 500만 정도, 30대가 한 3, 40만 이렇게 지금 당뇨병 인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유병률은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5% 가까이 정도 당뇨병 환자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 집 걸러 한 집에 당뇨병 환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그 비율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관계가 되겠고 대체로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3%에서 15% 정도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거의 3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뇨병 초기에는 이 증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좀 있겠죠. 예, 우선 우리가 당뇨병을 제1형, 2형 당뇨병 구별하면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비교적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2형 당뇨병에서는 약 50% 환자에서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만약에 이제 더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흔한 증상이 3다 증상이라고 해서 세 가지 이제 많은 증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첫째는 다음, 물을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다식, 음식을 많이 먹고 다뇨, 소변량이 이제 많아지고 그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체중 감소가 적어도 3개월 이내에 5kg 이상 이유 없이 이제 체중 감소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상이 초기에는 없어서 발견하기도 어렵고 유병률은 점점 높아지는 이 당뇨병.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원인은 우리가 1형과 2형을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바이러스 질환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한 몇 가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드는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항체가 바이러스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의 췌장에 있는 베타 세포가 바이러스하고 유사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바이러스로 오인해서 이제 췌장을 공격해서 녹여버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형제간 이렇게 해서 유전적 소인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유전적 소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절제한 생활, 비만, 그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잦은 임신,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당뇨병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당뇨병의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65세 이상이 되면 당뇨병 발병률이 29.8%에 달하는데 고령자 3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네, 오늘 내분비내과는 어떻게 오셨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혈당도 좀 높게 나오고 중성지방이랑 콜레스테롤도 좀 많이 높게 나와서 찾아뵙습니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또는 형제들 중에 당뇨병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가족 중에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혈당이 높아진 원인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업무가 끝나고 집에 오면은 피로감에 운동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업무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같은 거를 밤에 먹는 걸로 좀 많이 풀고 그랬습니다. 당뇨병의 3대 증상으로 갈증이 심해지는 다음, 자꾸 배가 고파 음식을 찾게 되는 다식, 소변을 자주 보는 다뇨 증상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력이 저하되고 피로감을 느끼며 체중이 줄어드는 것도 주요 증상 중 하나다. 이 환자분은 현재 당화색소가 한 7.5% 정도로 그렇게 당뇨는 심한 상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잘못된 식생활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식이요법이 안 되고 교육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의 교육을 통해서 생활 교정을 하면 혈당 조절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뇨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증상이 없는 경우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당이 126 이상이거나 경구 당부화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를 당뇨병으로 진단하는데 당뇨병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통해 요당이나 단백뇨의 유무를 확인하고 합병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도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다. 내분비내과는 어떻게 오셨죠? 최근 2달 동안 갑자기 몸무게가 5kg 정도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왔어요. 혹시 몸무게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거나 식이요법, 운동요법 혹시 이런 거 하신 적 있습니까? 딱히 운동도 하지도 않았고요. 다이어트 약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 형제들 중에 혹시 당뇨병이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을 혹시 앓는 분들이 있습니까? 엄마가 당뇨가 있으셨고요. 첫째 때 임신 중에 임신성 당뇨가 있어서 좀 진료를 받았었어요. 당뇨병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병을 앓는 경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또한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거나 비만, 고열량의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약물 등의 환경적인 요인도 당뇨병 발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환자분은 최근에 5kg 정도의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가 있었고 검사한 결과 당화색소가 9% 정도로 비교적 심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가족력 중에 어머니가 있으시고 그 앞에 아마 첫째 임신을 하면서 임신성 당뇨에 이미 기왕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체중 감소와 더불어서 지금은 필요하면 경부 혈당 강화제에 더해서 인슐린 치료 요법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 치료는 일반적으로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시작하며 그럼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진행한다.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할 수 있으며 인슐린 주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약물요법을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야만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 또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과 같은 여러 위험 인자를 동시에 잘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비교적 증상이 뚜렷하고 빨리 발견되는 반면에
제2형 당뇨병은 약 50% 환자에서 초기에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좀 늦게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당에 의한 당독소로 인해서 눈에 있는 혈관, 콩팥, 신경 이런 혈관들이 망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뇌 또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들이 망가져서 심각한 합병증 또는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야 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는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뇨병을 방치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초기에는 생활 습관으로 교정이 되는 만큼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당뇨병 인구 500만 시대. 건강한 생활 습관만이 나 자신을 당뇨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당뇨병으로 진단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당뇨병 치료는 다른 질환과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점이 많이 다를까요? 예, 아까 우리 VCR이나 다른 쪽에서 보신 것 같이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니고 당뇨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이미 대사증후군이라는 상당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 그다음에 이상지혈증, 비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생겨나는 것이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서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병은 우리가 그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울러서 이제 혈압, 그다음에 이상지혈증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다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고 혈압인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을 130, 이완기 혈압을 80 미만으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정상 체중 또는 표준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당뇨병 치료의 마지막 궁극적 목표가 되는 급성 또는 만성 합병증이 오지 않도록 혈당이 아주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혈당 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목표치를 어느 정도 잡아야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예. 우리가 그 혈당을 체크할 때는 7포인트라고 해서 7번을 원래는 측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침 식전, 아침 식후, 그다음 점심 식전, 점심 식후, 저녁 식전, 저녁 식후, 취침 전 이렇게 해서 7번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실제 이 7번 측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간단하게 측정하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의 혈당은 반드시 체크하실 것. 그다음에 저녁 드시고 식후 2시간에도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의 혈당을 측정했을 때는 대개 100 미만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고 좋기는 80에서 100 사이 정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 식후 혈당은 식사를 좀 과하게 했더라도 180은 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140을 넘지 않는 것이 좋지만 140에서 180 정도 이 정도까지도 저희들이 기준치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은 또 합병증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합병증이 오기 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예, 합병증이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면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 우선 우리가 올 수 있는 장기별로 나누면 크게 2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대혈관 합병증은 뇌졸중이라고 돼 있는 이 중풍, 그다음에 이제 심장의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증이라고 하는 이제 심장 쪽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MRI 사진까지는 찍지는 않지만 심전도는 기본적으로 꼭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흔히 이 동반되는 장기는 눈, 콩팥, 신경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당뇨병이 진단이 되면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마다 정기적으로 안과 전문의한테 검진을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콩팥에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요건 저희들이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콩팥 합병증을 확인하거나 치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에 오는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은
건전도 검사나 신경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그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하고 또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는 지방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전신에 걸쳐서 이렇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당뇨 합병증은 또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급성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잠깐 합병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합병증의 분류는 기간에 따라서 급성이냐 만성이냐 나눌 수 있고 또는 침범되는 그 혈관에 따라서 대혈관이냐 미세혈관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당뇨병의 기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급성이냐 만성이냐로 나눌 수 있고 급성 당뇨병 합병증에는 이제 갑자기 혈당이 많이 높아지는 고혈당,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당뇨병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 이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는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내분비계에서는 비교적 내분비 응급질환이다 이렇게 분류될 정도로 빠른 치료를 요하는 그런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급성 합병증이죠. 저혈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오고 또 증상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저혈당은 급성 합병증 중에 가장 흔히 일어나는 하나의 그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또는 경구혈당 강화제로 치료 중에 갑자기 이렇게 식사량을 줄인다거나 또는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한다거나 또는 저희들이 투약하는 약을 하나를 드시라고 했는데 임의로 2알, 3알 이렇게 많은 양을 임의로 복용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저혈당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혈당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 우선은 당분을 섭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분은 우리가 이 녹말부터 시작해서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렇게 쪼개진 당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가능하면 빨리 섭취될 수 있는 단당류 계통, 예를 들면 설탕, 아니면 이제 사탕 이런 정도가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오렌지 주스나 뭐 콜라 이런 청량 사이다 이런 같은 청량 음료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경우는 이 환자가 지금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는 이런 음식물들을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해서 기도로 넘어가면 사탕이나 이런 것들은 기도를 막으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액체 종류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게 액체가 폐로 넘어가게 되면 또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함부로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는 만성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그 당뇨병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급성 합병증도 있겠지만 이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마지막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만성 합병증은 크게 3가지 장기가 주로 침범이 되는데 눈, 콩팥,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침범되는 데는 우리가 그 신경 쪽이 가장 많이 침범이 되겠습니다. 시리거나 저리거나 따끔거리거나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증상을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눈에 침범하는 당뇨병성 망막증인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안구의 출혈을 비롯해서 마지막에는 실명에 이르게 되는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안과 진료를 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당뇨병성 신증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당뇨병으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고 콩팥 기능을 잃게 돼서 결국에는 우리가 혈액투석이나 또는 복막투석이라는 이런 투석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이런 3가지 합병증이 주된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오기 전에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또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뇨병의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제1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공장이 다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치료법은 인슐린 주사 치료 외에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불행히도 평생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 제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결핍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제1형 당뇨병처럼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혈당이 정상화되면 다시 주사를 끊고 약물 치료를 하고, 이게 반복되는 치료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형 당뇨병에는 말씀드린 대로 유전과 우리가 잘못된 이런 식생활 습관, 환경인자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그 식생활 습관과 환경인자들을 다 조절하는 거, 다 없애는 것들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당뇨병 치료는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식사요법, 두 번째는 운동요법. 이제 이 2가지로 해서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이제 약물요법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이 3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먼저 식사요법 어떻게 실천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약물 치료도 아니고 운동요법도 아니고 결국은 식이요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뇨병하고의 싸움에서 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요법은 제가 10번, 1000번, 100번, 뭐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어떤 열량을 계산하고 그 열량에 맞는 정도의 식이를 권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제 이게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흔히 말하는 고탄수화물 음식, 예를 들면 이제 밀가루 같은 음식들, 그다음에 뭐 빵이나 떡이나 또 요새 흔히 많이 드시는 고구마 이런 것들, 또 여름철에 간혹 간식으로 드셨던 옥수수, 이런 것들이 비교적 상당히 고탄수화물에 속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음식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과일인데, 과일은 이제 흔히 상당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있고 뭐 섬유소도 있고 해서 물론 과일이 좋긴 하지만 그게 모든 당뇨병 환자에게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초기에 이제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해야 될 경우에 제가 권장해드리고 싶은 과일은 큰 토마토, 예, 그다음에 초록색 키위. 노란색 말고 초록색 키위 정도. 예. 요 정도 과일로 일단은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대 과일,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감, 특히 홍시, 이런 것들은 상당한 당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당뇨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술입니다. 술. 예. 이게 당뇨병이 진단이 되면 그날로 술은 일단 끊으셔야 됩니다. 예. 예,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경구 혈당 강화제에서 인슐린 주사까지, 또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이제 불행한 이런 합병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고탄수화물, 특히 밀가루 음식,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당도가 높은 과일,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무조건 이제 탄수화물을 배척하고 이게 잘못된 원푸드 다이어트로 하시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근육량을 유지하려면 네. 최소한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뺏기진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단백질을 보호하는 효과라고 해서 아무리 당뇨병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하루에 100g의 당질은 반드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우리 몸에 근육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이런 그 고기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주 잘못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이 그 드시는 음식은 주로 밥이 좋겠습니다. 밥이. 예. 밥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흰쌀밥은 좀 피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기가 곤란하면 밥도 나쁘진 않습니다. 오. 그게 밀가루 음식이나 빵떡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요, 가루로 된 음식은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이게 밀가루를 다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분쇄를 하죠. 굉장히 압축된 음식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떡 요만한 한 조각이 제 눈에서 봤을 때 저 논에서는 뼈가 이딴만큼 보입니다. 그런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김밥을 우리가 밥을 한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힘을 적게 주면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꽉 힘을 주면 조그마한 간줄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루로 된 건 전부 압축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시는 것이 좋고 밥은 압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밥은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꾹꾹 누르지 않고 이렇게 톡톡톡 쳐서 하면 밥알 사이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밀가루나 다른 음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하시려면 밥으로 일단은 모든 식사를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좋겠다. 그리고 빵이나 떡이나 이런 그 압축된 음식은 가능하면 간식으로든 주식으로든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또 중요한 점이 바로 운동인데요.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동 습관은 한번 이렇게 잘 습관이 들면 계속적 운동이 되는데 처음에 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가족들이나 다른 분들이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간 정도로 강제적으로 운동이 돼야 이게 운동이 되는가 하면 최소한 4주가 같은 행동이 반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몸이 기억을 하고 습관화가 되거든요. 이제 연령이라든가 또는 관절의 문제, 이 동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 또 드시는 약에 따라서 상당히 이거는 운동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금 진료받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적정한 양의 운동량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고 비교적 혈당 조절이 안정화되어 있고 잘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말에 등산이 그래도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당뇨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도 병행이 돼야 될 텐데 약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약물 치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이요법,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적어도 3개월 이상 회복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먹는 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슐린 주사까지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이제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에 대한 경우가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슐린 주사는 이게 한 번 시작을 하면 잘못된 이런 그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다시 이제 혈당이 원상으로 되면 주사를 끊고 다시 잡수는 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걸 제가 치료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즉시 술은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당뇨병을 치료하는 동안 피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음식은 고탄수화물 음식들 반드시 그건 정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술, 그다음에 또 끊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담배입니다. 이게 담배는 우리가 당뇨병 환자인 경우에 폐암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이거는 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중에 문제지만 우선 담배를 흡연하게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니코틴이 가장 문제인데 이 니코틴은 강력한 혈관 수축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혈관이 꽉 쭈그러들게 되면 심장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에서는 중풍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배를 이 당뇨병 진단받는 순간에 끊어야 될 음식 중에 크게 두 가지는 우선 술, 담배입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제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탄수화물이나 너무 기름진 음식들 이런 이제 음식들은 서서히 줄여 나가고 이제 적절한 칼로리를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불안한 마음에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게 병이 낫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는 병들은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양한 민간요법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도 이런 질병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 이제 물론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대개 이제 얘기들은 한 음식이면 고기에 그 음식에 대한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뇨병 환자들은 그 장점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음식이나 한 가지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돼지 감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이 상당히 인슐린과 같은 물질이 있어서 혈당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인슐린과 같은 그런 혈당을 떨어뜨리는 물질이 1이 있다면 감자가 가지고 있는 당분은 100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말을 할 때는 인슐린과 같은 물질이 있는 것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예. 그 감자가 가지고 있는 당분 100은 빼놓고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반인들은 아, 저게 좋은 물질이겠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무가당 뭐 음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 무가당을 2분도 드셨지만 단맛이 분명히 있죠. 네. 예. 그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과당은 이미 있는 거고 이 무과당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나 이런 과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과당이라는데 우리가 현혹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나와 있는 뭐 건강식품들 또는 그 민간요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당뇨병 환자분들이 지금 진료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내가 먹어도 될 음식들인지를 상의하고 네. 그다음에 철저하게 성분들을 다 본인들이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당뇨병에 걸리면 소식을 하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요건 세모로 봐야 되겠습니다. 세모. 예, 왜냐하면 당뇨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소식을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정량의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경우가 우리가 조금 예외가 되는가 하면 임신성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는 무조건 소식을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엄마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아기하고 어머니하고 엄마가 나누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식만이 치료의 원칙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는 먹어도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흰 설탕 대신에 뭐 흑색 설탕 네. 또는 뭐 그린 스위트 같은 이런 다른 조미료로 다른 이런 그 당분으로 대체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어떤 백설탕보다는 훨씬 더 당도가 낮긴 하지만 단맛이 나는 것은 다 당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우리가 과신해서 많이 쓰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는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세모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당뇨병이 진단되고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다 현상과 체중 감소 현상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당뇨병이 치료가 되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면 빠졌던 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 인한 어떤 체중 증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이제 체중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인슐린 주사를 쓰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 쓰다가 보면 처음 체중보다는 조금 더 증가되는 이런 약간의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당뇨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임신성 당뇨 환자의 경우 출산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네, 임신성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출산 후에는 다시 좋아지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임신성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24 내지 28주에 혈당 검사를 해서 이제 그 기준에 들어가면 이제 임신성 당뇨로 이제 진단이 되고 치료를 하기 시작하고 이 경우에는 특별히 가족력이 없는 한은 임신이 끝나면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출산 후에 체중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임신성 당뇨 환자도 당뇨병의 위험군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에서 30% 정도는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친인척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어린아이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유전 요소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친인척 중에 당뇨병이 있다 하면 나이가 좀 어린 아이도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을까요? 요거는 공표로 이게 동그라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뇨병 유병 나이가 과거에는 우리가 제2형 당뇨병이라 보면 대개 뭐 40세 이상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소아 당뇨, 그다음에 이 청소년 당뇨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님이 당뇨병에 어떤 그 병력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게 어린 나이에도 적어도 초등학생인 경우에도 우리가 모디라는 형태의 제2형 당뇨병의 변형도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뇨병 약과 혈압약을 함께 복용해도 괜찮아요? 혹시 함께 복용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네,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셨네요.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뇨병이 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고혈압 또는 이상지혈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당뇨병 약과 혈압약 이런 그 고지혈증 약들은 상당히 많이 병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흔히 먹는 당뇨병 약하고 고혈압은 약물끼리의 상호 반응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뇨병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뇨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채우면 좋을까요? 예, 당뇨병은 음식과의 전쟁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이제 식이요법, 운동요법 또는 약물요법들이 있지만 제가 강조드린 대로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식이요법이다. 그래서 이게 음식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운동요법이나 약물요법이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 박근용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당뇨병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4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